나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영정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 귀에 뜨거운 숨결이 닿았다. 여기 있어선 안 돼, 빨리 도망쳐. 목소리는 분명 그녀였다. 죽은 지 사흘째인 김서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마스크와 책 넓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 눈은 내가 지난 8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쳤던, 한때는 사랑스럽고 최근에는 차가워졌던 바로 그 눈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러지? 나는 그녀를 따라 장례식장 뒷문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1월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내 등은 땀으로 흥건했다. 주차장 구석, 그녀의 검은 SUV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마스크를 내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이 거뭇했다. 미안해,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이 메어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죽은 척한 거야? 그리고 내가 위험해. 뭐?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터무니없어서. 서연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경찰이. 그 사고는 조작됐어. 내가 직접 꾸민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난 사흘 동안 느꼈던 슬픔,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뒤틀렸다. 나는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왜 나한테까지 죽은 척한 거야? 그녀는 내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너까지 알면 너도 죽을 거였으니까.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평범한 조문객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군인처럼. 그녀가 다시 속삭였다. 저 사람들이 내 회사 사람들 일부야?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삼성전자 계열사 중견 간부였다. 최근 대규모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 사건의 핵심 증거가 내 노트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서연이 발견했다. 너 그걸 봤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결혼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내 노트북을 열어봤어. 그날 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 안에 있던 파일들 중국 쪽으로 넘어간 기술 자료였어. 그리고 송금 내역. 수백억. 나는 아무 변명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서연아, 그건. 변명하지 마,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처음엔 신고하려 했어. 그런데 내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내가 뭘 봤는지 아는 것처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서연 씨, 남편분 일은 조용히 넘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고를 낸 거야? 죽은 척하고 사라진 거야? 너를 지키려고. 나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 나왔다. 나를 지키려고. 나를 속이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하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차문을 열고 나왔다. 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사라져야 해, 같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사라져. 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하니까.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그녀가 외쳤다. 오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대신 내가 한 짓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책임 속에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조문객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아내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왔으니 당연했다. 나는 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영정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제 그 미소가 조소처럼 느껴졌다. 상두가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잠깐 뵙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로비에 검은 양복의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회사 보안실 사람들.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그들이 다가왔다. 김 부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장례식장 옆 별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 명이 말했다. 부인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유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부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유언장이 아니라 내가 중국 측에 넘긴 기술 자료 목록과 송금 내역 프린트였다. 위에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다. 김서연이 가지고 도망쳤다. 나는 그들을 올려다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인께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사라지셨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혹시 연락이 닿으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리가 있나요? 그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한 명이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시면 바로 알려주시길. 나는 봉투를 돌려줬다.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거니까. 그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장례식장 한복판, 감히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나는 다시 관 앞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연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오면 나는 끝장난다. 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서연이 죽는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어디에 뒀어? 답장이 바로 왔다. 안전한 곳 운원은? 장례식장. 바보야. 빨리 나와. 안 나와. 왜? 너 혼자 위험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나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 8년 동안. 그 문장에 가슴이 찢어졌다. 8년 동안 나는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외로워할 때, 내가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녀가 우울해 보일 때, 내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답장이 없었다.
나는 관을 바라봤다. 빈 관이었다. 시신은 없었다. 서연이 꾸민 사고였으니까. 그날 밤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집 강남 40평 아파트. 결혼할 때 서연이 부모님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산 집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다. 한 병을 다 비웠다. 새벽 3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너무 야윳다. 그녀는 말없이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밀어냈다. 술 냄새. 미안.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 USB 하나, 그리고 클라우드 백업도 했어.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신고하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나도 끝장이야.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알아. 그래서 고민 중이야. 고민. 너를 살릴지 아니면 정의를 택할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정의. 내가 말하는 정의가 뭐야? 내가 감옥 가는 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우리 같이 도망가자. 해외로. 돈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번 더러운 돈으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났다. 나 갈게. 너도 결정해. 나를 도울 건지 아니면 내 자신만 지킬 건지. 그녀가 문을 나서려 할 때 내가 말했다. 기다려. 그녀가 돌아봤다. 나는 말했다. 나 도와줄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를 이용해서 증거를 없애는 계획.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아내가 죽은 지 나흘째인데도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김 부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제일 확실하니까.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내 컴퓨터를 켰다. 회사 메일함을 뒤졌다. 기술 유출 사건을 은폐하려는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점심시간 서연에게 전화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 8시. 알았어. 저녁 8시, 카페 구석진 자리. 서연이 왔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나는 그녀 앞에 노트북을 펼쳤다. 이거 봐. 그녀가 화면을 봤다. 내가 캡처한 메일들. 상부에서 은폐 지시가 내려온 흔적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야? 응, 내가 직접 받은 메일들도 있어. 그녀가 나를 봤다. 그러면 너도 피해자였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 지시는 내가 직접 작성해서 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그녀가 말했다. 그럼 같이 신고하자. 너는 내부 고발자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증거는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 구체적으로. 그녀가 잠시 머뭇거렸다. 강남에 있는 나만 아는 사물함.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나한테 줘. 내가 보관할게. 너 위험하니까? 그녀가 나를 오래 바라봤다. 그러나 결국 열쇠를 건넸다. 조심해.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사물함으로 갔다. USB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컴퓨터에 꽂았다. 내가 넘긴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의 흐름. 나는 USB를 포맷했다. 클라우드 백업 비밀번호도 서연에게 물어봐서 알아냈다. 그것도 삭제했다. 다 끝내고 나서 나는 위스키를 따랐다. 손이 떨렸다. 서연을 배신한 거였다. 다시 한번. 다음 날 서연에게 전화했다. 증거 없어졌어. 침묵이 길었다. 어떻게? 회사에서 사람 보냈나 봐. 사물함 털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조용히 지내자. 내가 회사 내부에서 알아볼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연락이 끊겼다. 나는 안심했다. 증거가 사라졌으니 그녀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안전해졌다. 그러나 일주일 후 내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이 왔다. 김서연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사 좀 하겠습니다. 나는 놀랐다. 실종이요? 네, 김서연 씨는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실종 처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수사관이 말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너 다시 배신했지?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서연은 백업을 또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걸? 그리고 이번엔 나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한 거였다. 검찰 조사는 점점 조여왔다. 내가 넘긴 기술은 중국 반도체 기업 화웨이 계열사로 흘러갔다. 국가 안보 차원의 사건이 됐다. 회사 상부는 나를 희생양으로 내놓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자백하고 협조하면 감형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어? 열쇠 아직 가지고 있잖아.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제보한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왜? 너는 변하지 않더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우리 마지막 기회야. 같이 도망가자. 내가 돈 있어? 그녀가 웃었다. 그 돈도 곧 압류될 텐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 나 완전히 망하게 할 셈이야? 그녀가 일어났다. 너는 이미 망했어. 내가 죽은 척했을 때부터.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그녀가 돌아봤다. 나는 말했다. 미안해. 진짜야. 이번엔. 그녀가 내 손을 뿌리쳤다.
너 몇 번째 미안해야? 그녀가 나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서연을 잃는 게 두려웠다. 동시에 그녀를 증오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서연이 가진 마지막 증거를 찾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녀를 영원히 입막아야 한다. 나는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결혼 전부터 알던 그녀의 습관, 좋아하던 장소, 친구들. 그녀가 강원도 속초에 있는 펜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어머니가 물려준 곳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속초로 갔다. 밤 11시에 도착했다. 펜션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문을 막았다. 얘기 좀 하자. 그녀가 물러섰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 노트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봤다. 여기에도 백업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이거 없애면 끝나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이미 늦었어. 어제 검찰에 다 넘겼어. 나는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다. 거짓말. 그녀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검찰 수사관과의 메일 기록.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서연아, 제발. 그녀가 나를 내려다봤다. 너는 항상 제발이었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의심할 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일어났다. 그럼 나도 선택해야겠지? 나는 주방으로 갔다. 칼을 집어들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칼을 내 팔에 가져다 댔다. 나 죽으면 너도 증인으로 소환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녀가 덜덜 떨었다. 미친 거야. 나는 웃었다. 너도 미쳤잖아. 죽은 척까지 하면서. 그녀가 울었다.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우리 그냥 다 잊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번엔 그녀가 밀어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후 우리는 속초 펜션에서 함께 지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나는 이미 도망칠 곳이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녀도 지쳤던 거였다. 우리는 매일 술을 마셨다. 과거를 얘기했다. 결혼 초 신혼여행, 서연이 임신 테스트기 2줄 보고 울던 날. 내가 승진해서 처음으로 벤츠를 끌고 왔던 날. 서연이 말했다. 너 그때 진짜 행복해 보였어? 나는 대답했다. 너도. 그녀가 물었다. 왜 변한 거야? 나는 오래 생각했다. 돈이었어. 처음엔 조금, 나중엔 많이 멈출 수가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변했어. 너를 믿지 못하게 됐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버텼다. 한 달 후, 검찰이 펜션을 급습했다. 나는 체포됐다. 서연은 증인으로 소환됐다. 법정에서 서연은 나를 보며 증언했다. 피고인은 기술을 유출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발견했고 신고했습니다. 판사는 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나는 판결을 듣고 서연을 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교도소로 이감되던 날 서연이 면회를 왔다. 미안해. 나는 웃었다. 나도. 그녀가 말했다. 나 너 기다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지 마, 너 인생 살아. 그녀가 울었다. 나는 말했다. 근데 너 정말 나 기다릴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녀도 손을 뻗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달 면회를 왔다. 나는 교도소 안에서 반성문을 수십 번 썼다. 진짜 반성이었다. 5년 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교도소 문을 나오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가 많이 길어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나도 잘못 많았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서울의 봄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다시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속초 펜션에서 살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왔다. 검은 양복.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긴장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다. 중국 측에서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새 제안입니다. 나는 서류를 찢었다. 관심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나간 후 서연이 물었다. 누구야? 나는 대답했다. 과거.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떠나자. 더 멀리. 그녀가 물었다. 어디로? 제주도. 그녀가 웃었다. 좋아. 우리는 짐을 쌌다. 그런데 짐 속에서 오래된 USB를 발견했다. 서연이 숨겨둔 마지막 백업이었다. 나는 그것을 바다에 던졌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 이름은 바다 끝이었다. 손님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이혼한 사람, 직장 그만둔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나는 그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서연은 방을 정리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서연이 말했다. 우리 다시 결혼할까? 나는 웃었다. 이미 부부잖아. 그녀가 말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어. 내가 신고했었잖아. 나는 깜짝 놀랐다. 언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럼 다시 청혼할게. 나는 무릎 꿇었다. 김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그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하객이 됐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서울에서 소포가 왔다. 안에는 내 오래된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김 부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더 큰 돈입니다. 거절하시면 부인께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바다에 던졌다. 서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해변에 나갔다. 파도가 거칠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과거는 끝난 걸까? 아니면 다시 시작된 걸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다. 왜 혼자 나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바다 보고 싶어서.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 행복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러나 내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듯. 과거도 그렇게 사라질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죄는 영원히 따라온다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랑은 그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이 행복은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일까?